저번 영상에서 우리는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 톰슨의 제자의 제자 보어, 이렇게 세 명이 원자 모형을 다듬으면서 노벨상을 싹쓸이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보어의 세 번째 원자 모형이 나온 다음 프랑스의 과학자 드브로이는 물질 역시 빛처럼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물질파 이론을 발표했고 보어의 원자 모형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런데 세 번에 걸쳐 업그레이드된 원자 모형은 여전히 설명이 약간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론으로는 다 설명이 되는데 숫자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 즉 보어의 모형을 설명할 방정식이 없다는 겁니다. 한편 보어하고 같이 원자를 연구하던 과학자 조머펠트, 그는 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제자를 기르는 일에도 열심이었는데요. 조머펠트는 거의 에듀윌 수준의 1타 강사 수준이었습니다. 조머펠트 아래에서 배출된 노벨상 수상자만 무려 7명이거든요. 조머펠트가 뭔가 유망주를 데려다가 키우는 걸 좋아했나 본데 어쨌든 이 조머펠트 아래에는 하이젠베르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하이젠베르크는 이제 겨우 대학교 2학년 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였는데 조머펠트 교수는 그의 천재성을 간파합니다. 이 친구는 그냥 뭐든 잘했는데 운동도 잘해, 공부도 잘해, 음악도 잘해, 심지어 얼굴도 잘생겼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고 특히 물리학 쪽에는 거의 천재성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친구를 데려다가 안 키우면 진짜 바보죠. 조머펠트는 바로 하이젠베르크를 유망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훨씬 어려운 수준의 물리학을 가르쳤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닐스 보어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고 이를 알아챈 스승 조머펠트는 제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물론 하이젠베르크한테 보어를 직접 소개시켜주면서 만날 수도 있게 해줬습니다. 이날 하이젠베르크는 보어의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제 질문답변 시간이 왔는데 보어한테 정말 많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보어 역시 이날 하이젠베르크의 천재성을 간파했고 세미나가 끝난 직후 둘이 산책하면서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하이젠베르크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보어는 하이젠베르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네, 내 밑에서 같이 연구해볼 생각 없나? 정말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랜저를 받으시죠. 이렇게 하이젠베르크는 조머펠트 연구실, 보어의 연구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이후에 하이젠베르크는 보어 연구소의 조수가 돼서 보어와 함께 원자를 연구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보어 아래에서 약 8개월을 공부했는데 어느 날은 스승님의 세 번째 원자 모형을 보더니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스승님의 원자 모형이 이론적으로는 맞기는 한데 이거를 어떻게 수학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하지만 원자의 움직임을 수식으로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자의 운동을 수학으로 표현하려면 원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원자의 속도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수소 원자의 위치와 속도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음극선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자는 빛을 내며 직진합니다. 하지만 음극선 실험에서 빛을 본다고 해도 전자 그 자체를 보는 것은 아니고 원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스승님의 원자 모형을 수식으로 바꾼단 말인가? 이때 하이젠베르크는 대단한 생각을 해냅니다. 원자의 움직임도 속도도 절대 알 수 없소이다. 오직 측정 가능한 물리량으로만, 즉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만 양자 역학을 기술해야 하오. 원자가 빛을 흡수하고 방출하면서 스펙트럼을 발생시킨다고 하니 이 원자가 방출하는 빛을 통해서 원자의 움직임을 계산하면 되겠구만. 수소 원자의 궤도가 단 2개라고 가정하고 쉬운 예를 들어보죠. 수소 원자의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있을 땐 빨간색 빛을 방출하고 두 번째 궤도에 있을 땐 하늘색 빛을 방출한다고 칩시다. 이 수소 원자의 빛들은 전자가 궤도를 바꿀 때 발생합니다. 빨간색 빛을 방출하는 첫 번째 궤도는 M, 하늘색 빛을 방출하는 두 번째 궤도는 N이라고 하면은 두 궤도를 각각 M과 N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수소가 빛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이용해서 뚝딱뚝딱 겨우 23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매트릭스 메카닉스, 핵리얼 역학을 이용해서 스승 보어의 원자 모형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냅니다. 완벽한 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예를 들어보죠.
플래시가 엄청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이 플래시는 너무나도 빨라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플래시가 지나간 자리에는 빛의 잔상이 남는데, 빨간 빛을 남기면 시속 3만 km로 양화대교를 지날 확률이 1%, 플래시가 파란 빛을 내면서 지나가면 시속 5만 km로 현재 광화문역을 달리고 있을 확률이 2.3%,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이젠베르크는 행렬역학을 이용해서 보호의 원자 모형을 수학으로 설명합니다. 오호, 과연 보호의 제자로군. 아니, 조모벨트의 제자인가? 23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이렇게 똑똑하다니. 이건 보호의 원자 모형을 제대로 설명하는 새로운 공식입니다. 그런데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이 영 탐탁치 않았던 천재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행렬역학에 대한 물리학자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구려. 하지만 나는 별로 탐탁치 않소.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과학계는 당연히 그 당시 슈퍼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의견에 동조됩니다. 아니, 타인 형님께서 행렬역학이 별로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혹시 타이니 형님 말씀이 맞는 거 아니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 아니라. 타인 형님이 맞는 말은 거기래. 자, 이렇게 과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사이 또 한 명의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유명한 에르빈 슈레딩거. 에르빈 슈레딩거도 하이젠베르크처럼 두뇌가 정말 비상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3개 국어에 능통하고 시와 예술 같은 문학도 통달했죠. 그런데 슈레딩거한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자를 밝혀도 너무 밝힌다는 거죠. 17살짜리랑 바람피다가 임신시켰는데 낙태시키고, 같이 연구하는 동료 과학자의 아내랑 바람피고, 그 여자는 슈레딩거의 아이를 낳고, 결국 슈레딩거는 자기 와이프랑 불륜녀랑 불륜녀의 아기랑 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사는데, 슈레딩거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딴 여자 만나서 또 다른 불륜녀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야, 진짜 엄청난 사생활이죠. 슈레딩거의 문제는 여자를 너무 밝힌다는 것 말고도 또 하나 있습니다. 직업이 물리학자인데 물리학자로서는 별다른 업적을 세우지 못한 것. 명색이 물리학자인데 물리 빼고 다 잘하면 얼마나 자괴감이 컸을까. 그는 36살이 될 때까지 뚜렷한 업적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보다 14살이나 어린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 논문을 접하게 됩니다. 14살이나 어린 친구가 벌써부터 과학계 스타가 되는 거 보니까 슈레딩거는 얼마나 화나겠어요. 슈레딩거는 하이젠베르크가 발표한 행렬역학 논문의 약점을 파악합니다. 야, 이 전자의 움직임을 표현하려면 당연히 그림으로 표현해야지. 의미 없는 숫자들만 덜렁 내놓으면 대체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요? 슈레딩거는 어려운 수식만 가득한 행렬역학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론은 마음에 깃들지 않는 역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기깔나게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리학자로서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했던 슈레딩거. 그는 행렬역학을 심하게 깐 다음 딱 1년 만에 파동 방정식을 내놓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또다시 불륜 여행을 저지르는 동안 이 파동 방정식을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은 전자를 파동이라고 가정한 다음 이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수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파동 방정식에 따르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위치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은 전자의 위치, 운동량을 모르기 때문에 확률로서 표현된다 라는 게 기본 조건인데, 이 조건은 하이젠베르크하고 행렬역학하고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사실은 행렬역학과 파동 방정식의 수학적 근본부터 풀이 과정까지 완전히 다른데 계산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결과를 주는 두 이론. 이제 두 사람의 이론 중에 어떤 게 선택될지는 과학자들의 몫입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이 먼저 공개적으로 슈레딩거를 극찬합니다. 슈레딩거의 아이디어는 진정으로 천재적입니다. 과학자 플랑크도 슈레딩거를 지지합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수수께끼의 답을 듣고 싶어 안달난 어린이처럼 이 논문을 읽었습니다. 행렬역학에 비해 너무 편안하군요.
과학계의 거장들이 슈레딩거를 지지하자 이미 대세는 기운 듯합니다.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은 그림으로도 설명되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행렬역학? 그게 뭐시여? 풀이 방식도 너무 복잡혀. 맞습니다. 반면에 파동 방정식은 풀이가 너무 쉽습니다. 그럼 같은 결과면 당연히 쉽고 편한 거 써야죠. 자, 이렇게 과학자들의 의견은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 쪽으로 몰려버렸습니다. 더 쉽고 시각적으로도 이해되고 기존에 다들 알고 있는 파동의 풀이도 미분 방정식, 편리하고 똑같은 결과. 과학자들이 슈레딩거를 지지하는 이유는 당연하겠죠. 자, 이렇게 1년 늦게 발표된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은 학계의 지지를 받았고 하이젠베르크는 순식간에 쩌리 취급당하게 됩니다. 하이젠베르크 본인이 보기에는 행렬역학이 더 나은 이론인 것 같은데 계속 슈레딩거만 잘 나가는 걸 보니까 빡쳤던 하이젠베르크. 그는 슈레딩거의 세미나 행사까지 찾아가서 깽판을 칩니다. 야, 파동 방정식도 말이야. 위치랑 속도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슈레딩거 당신 원자의 위치랑 속도를 알아? 모르지? 그걸 모르는데 무슨 파동 방정식으로 뭘 계산한다는 거야? 정답은 결국 행렬이야. 야, 저 새끼 뭐야? 끌어내! 하지만 이 세미나실에는 슈레딩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그렇게 하이젠베르크는 쫓겨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졌고 원수처럼 지냅니다. 서로 자기 이론이 맞고 상대방의 이론은 구리다며 까내리기 시작하죠. 슈레딩거는 공개 서한을 작성합니다. 나는 하이젠베르크의 초월적인 대수 방법에 대해 실망을 느낍니다. 행렬역학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이젠베르크도 질세라 공개 서한을 씁니다. 슈레딩거의 물리 부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싫어지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슈레딩거가 상상력을 거론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 이 두 과학자의 싸움은 과학자들도 두 개 파로 나누게 만듭니다. 이 싸움은 몇 년 동안 지속됐고 솔베이 회의까지도 이어지게 되죠. 이 두 사람의 싸움은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나게 될까요? 그런데 원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었던 과학자들. 원자의 위치를 측정했더니 운동량 측정이 안 되고 운동량을 측정했더니 위치 측정이 안 되는 이상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다음 컨텐츠는 양자역학,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같은 과학 리뷰형이었습니다.